개헌 문건 이야기 해보죠. 사흘 전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촛불 전국 당시 기무사 내란 음모와 관련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 공개됐고요. 이후 파장이 상당했습니다. 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전 인지 가능성도 주장합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라고 일축했죠. 보수 언론은 문건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건데 당시 합수단의 불기소 이유서까지 공개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증인 출석 요구를 자유한국당이 해서 나갔을 뿐이고요. 예. 있는 사실을 얘기한 것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발했거든요. 네네. 근데 임 소장이 법적 대응 제발 해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이렇게 말한 의미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수사가 덮여졌고 묻혀졌기 때문에 예. 실체적 진실을 파야 되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거 수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고발을 요구한 거죠. 수사가 덮였다고 하시는 것은 당시 의도적으로 수사를 덮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귀국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 황교안 권한대행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건 예. 최근에 발생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하고는 맥을 같이 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소환조차 한 번도 안 하고 재판에 예보하면서 예. 누구는 조현천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인 중지를 한다. 기소 중지란 말을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참고인 중지란 말은 좀 생뚱맞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누굴 보호하려고 했는지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불기소 처분장에도 한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피의자라고 적시하고 있고 예.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보이고 있고 탄핵 소추가 인용될 시에 계엄 선포 권한을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본건의 계엄 문건의 실행 의사 유무 판단은 피의자와 조현천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2017년 3월경에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정도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본건 개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본인들도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어요. 예. 그럼 불러야죠. 예. 일단.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는 조현천 없이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박약한 것이지 이게 뭐 수사를 안 해서 덮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다. 저희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최악의 정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 공작이 되려면은 정부 여당과 임태훈 소장 간의 커넥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미리 나눴다든가 정보를 받았다든가. 앞서 말했지만은 그 국감을 누가 불렀냐면 자유한국당이 저를 불렀어요. 예. 그러니까 커넥션은 자유한국당하고 있었으면 있었지. 그러니까 부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부르지도 않은 사람에게 커넥션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예. 거는 좀 생뚱맞아 보입니다. 보수 언론은 이 문건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본이 있어요. 예. 원본인데 원본이 저희가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이것을 제보한 사람이 특정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예. 좀 약간 특정인이 이렇게 메모했을 개연성이 높은 그런 흔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본에 예, 그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걸 공개를 일일이 또 지우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것을 컴퓨터로 필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옮기면서 오타가 한 3-4군데 발견돼요. 예.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은 한자에 오타가 있기 때문에 조작된 문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네. 소장님 이야기는 그걸 그대로 공개를 하면은 이 제보자 신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컴퓨터로 다시 쳤다는 말씀이죠. 네, 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좀 네, 생겼다. 네, 그렇습니다. 조작된 문건 아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검찰과 군검찰은 이 문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똑같은 문건을 갖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는 검찰 스스로 잘 알겠죠. 예. 이 내용이 위변조됐는지에 대한 건 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수사 기록을 그대로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국 관련 대비 문건이요. 이것은 뭐 명명백백히 밝혀질 문제라고 봅니다. 그 제보해 주신 분은 어떻게 내부인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것도 말하면 안 됩니까? 너무 특정되기 때문에. 예. 네. 예. 자, 그런데 검찰도 이 문건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지난번 공개된 문건은 가짜다. 그게 왜냐하면 예.
이 문건이 지난번에 공개된 건 3월에 작성된 예.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건이 2월에 작성됐습니다. 예. 이름도 다르죠. 예. 이건 현 시국 대비 문건이고 이 문건 이름이 앞에 표지를 보면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문건 이제 3월 달에 작성한 것은 계엄 상황 뭐 합수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랴부랴 겁이 난 이 나머지 5월 10일 날 이걸 영원히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훈련 비밀 2급으로 등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삭제되고 저장됐을 개연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이번에 공개된 것은 뭐 원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원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여기서 내용이 밝혀진 것들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반정부 활동을 하게 되는 포고령을 금지 포고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국회의원들을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는 게 나와요. 체포 얘기도 나오죠. 예, 이거는 의원 전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계엄을 해제 못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고 또 하나는 신촌 일대와 기존의 이제 병력 배치도에서 더 나가서 신촌 일대, 대학로 일대, 그리고 서울대 일대,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톨게이트, 그리고 성산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10개의 다리를 모두 계엄군이 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병력 이동도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쟁점이 되는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방부 비상대책을 NSC 협의 후 국무총리 보고 및 국무회의 상정 건의, 그리고 국무총리실, NSC 등 정부 컨트롤 타워를 통해 계엄 선포 관련 사전 협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건이 저희는 한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이제 의심하는 것이죠. 예, 한교안 대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문건에 보면은 뭐 방송국을 어떻게 한다, 국회의원은 체포한다, 사단이 한강 다리를 점령한다, 이렇게 좀 놀라운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혹시 이 문건에 의하면은 각 사단에 또 하부 지침 명령서가 내려가야 될 거거든요. 그건 혹시 확보하셨을까? 그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확보한 것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계엄군으로 동원될 기계화 부대에 2곳을 방문한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 작성한 다음에 방문했습니까? 아니면 전에 방문했습니까? 3월 시기에 방문했는 기록이 2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이제 사실상 기무사령관이 일선 부대를 안 갑니다. 왜냐하면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부에 있으면서 각 사단의 기무 부대들이 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정보 보고를 받지 야전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례적 행보죠. 기무사령관이 뭐 청와대를 방문한 기록도 있으니까요. 일단.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NSC 부분이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황교안이었기 때문에 NSC 의장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NSC를 열어서 이 문건을 봤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이다. 네, 4차례 정도 갔기 때문에 3차례는 총리실에서 열렸고 한 차례는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대행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는 국군 최고 통속권자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해서 보고받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받지 않았다면 굉장히 무능한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요. 정치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도대체 밑에서는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 정말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정치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지금 야당의 당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도 넌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러나 저러나 빨리 당대표로에서는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무사령관 또 당시에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긴밀하게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무사령관이 본인은 뭐 죽기 전에 한국에 안 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죽기 전에 잡아와야죠. 그러니까 잡아오는 것도 저는 우리 한국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범죄인 인도조약도 체결되어 있고 한데 미국 땅이 아무리 넓다 하지만 추적을 해야죠. 사실은. 그거 안 하는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공권력이 힘 있는 자에게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작정 이렇게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하지 말고 수사를 해라.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네. 말씀 같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이 사건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자 지금 군인권센터에서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다시 공개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제가 오늘 이 불기소 처분서를 들고 왔는데요. 예. 이 맨 앞장에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연히 이 문건의 보고를 받았죠. 왜냐하면 이 합수단이요. 우리가 말하는 특검이나 이런 법령 체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노만석 부장검사가 이 민간의 모든 영역에 책임을 받고 있고 이것이 중앙지검의 직인이 지켜서 불기소 처분서가 나가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이걸 보고를 당시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예. 발언이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상관은 굉장히 저는 무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휘 라인에도 있었고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혔으니까 모를 리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직인은 자동으로 날인되는 것이다. 네. 전결이 되는 것이다. 네. 윤석열은 모른다 이런 네. 입장이란 말이죠. 그것도 무책임하죠. 예. 자동으로 전결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이문정 검사님이나 우리 서지영 검사님한테 나중에 또 취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조직 내에서 이게 지금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결사 옹이대 조직처럼 이렇게 예. 방어하려고 드는데 그게 아니라 원하는 대답은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드러났으니 수사를 재개하겠다. 다시 수사 재개를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예.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그 밑바닥을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과 윤석열 총장이 약간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 똑같은 사안에서 정경심 교수 동양대 표창권 그때도 직인이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내가 안 찍었으니까 직인은 아니다. 표창장은 위조됐다는 것이고 그 하부 밑에 직원들은 다 정결이다. 그거 자동으로 일일이 총장이 다 찍지 않고 직원들이 알아서 한다 그랬는데 검찰이 그 밑에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고 최성해 총장 말만 듣고 기소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거랑 지금 이 논란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 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그럼 이것도 사실 특검하면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건입니다. 같은 논리면 검찰이 굉장히 변명이 공색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논리가 되니까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이중적인 그 시각을 바라보는 것은요, 굉장히 저는 그 인지 부조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돌아오지 않는 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잡으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노력해야죠. 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자, 한번 수사했던 사안이라서 다시 수사하기는 또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공권력의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실제 진실을 파헤쳐야 되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자처하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뭐 검찰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인터폴 통해서 잡을 노력을 한다면 이기게 이제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청문회는 이미 작년 11월인가에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흐지부지 됐고. 사실은 그걸 다시 개최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청문회 개최 언제나 환영하고요. 저는 청문회 개최가 만약에 안 된다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제보는 받은 게 있습니까? 아직 공개는 하지 않은? 뭐 제보들은 늘 들어오기 때문에요. 어디서 어떻게 훅 하고 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제보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처음에 윤석열 총장에서 관련됐던 의혹을 어떻게 제기하신 겁니까? 그 바로 발끈하고 검찰 쪽에서 인권센터 이 얘기에 반발을 했단 제가 말이에요. 라디오 이제 출연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어제 대검에서 그 해명과 관련된 걸 기자들한테 문자로 뿌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제 받아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불기소 처분서를 국민들한테 공개하고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저희가 오늘 보도자료와 함께 이제 이 불기소 처분서를 다 홈페이지에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 몇 페이지 넘어가면요.
이 검사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보통 사선으로 그어 놓는데요. 예. 근데 오늘 이제 거기 보도자료 내는 거 보면 이게 사선이 끄였는데 마치 우리가 이거 예. 사선을 지우고 예. 공개한 한 것처럼 해서 그렇게 했어요. 예. 저희가 참여연대도 고발을 했고 저희도 고발을 했고 다른 개인분들도 고발을 해서 불기소 처분서를 법무법인에서 받은 걸 그대로 저희가 공개한 거거든요. 뭐 사선을 지우고 이런 거 전혀 없었다는 없었고 말씀이죠. 그래서 그대로 받은 거 사진 찍어서 오후에 저희가 반박 보도자를 또 냈습니다. 엉뚱한 소리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군인권센터에서 이 문서를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거짓말하는 건 검찰이다 이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자기네들이 준 거 그대로 공개했는데 무슨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직인 얘기하고 있는데 예. 검사장 자리 도장 찍었냐 안 찍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의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병원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임태호 소장에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고요. 2부 김용민 변호사와 함께 다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꾸린 2기 법무 검찰 개혁위가 운영 중입니다. 그가 몇 차례 의미 있는 검찰 개혁 공관을 발표했는데요. 중요한 내용입니다만 다른 뉴스에 가려지고 있어서 이 시간에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2기 법무 검찰 개혁위원인 김용민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5차례 공고안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공석 상태고 뭐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개혁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이제 장관이 사퇴를 하는 날 저희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위원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렇죠. 예.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명제를 놓고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의 진퇴와 상관없이 검찰 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다들 결의를 했고 다들 같은 마음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장관이 없는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계속 내다 보니 검찰개혁의 오히려 중심에 와 있는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이 최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차관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 검찰 개혁의 완성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국회 할 일을 제외하고 그 법무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를 계속 하는 것인데요. 예.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추진 세력, 그 추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절실한 순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보고를 받는 일이 매우 드문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것을 추진할 어떤 세력이나 이런 담당자가 부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확인하셨습니까? 예, 뭐 그런 비슷한 기사 혹은 뭐 이런저런 전해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한 권고들이 그래도 실질적이고 검찰이 들었을 때 뼈 아프다. 예. 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언론에는 크게 보도가 안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권고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전 세계 유례없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권한을 내놔라 하니까 당연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권고 아니기 때문에 네,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한계인데요.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권고이기 때문에
그 권고의 범위가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예. 들어 법률 개정을 해라라는 거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한계들이 분명 존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 혹은 법무부 장관이 거부할 수 없는 권고안들이 나오고 예. 그 권고안들이 국민들 혹은 다른 지지 세력들에 의해서 이게 응원을 받는다, 응원이나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권고 자체가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권고 자체가 갖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 혹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지시한 내용이 법무부 감찰 기능 강화입니다. 최근 MBC PD수첩이 김영준 검사 사건,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인데 그걸 다시 다루면서 실검에도 계속해서 뭐 PD수첩 이름 또 김영준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검찰 감찰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검사의 비위 행위가 확인돼도 이 김영준 검사 사건처럼 검찰이 셀프로 감찰을 하게 되면 결국은 팔은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럼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고요. 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감찰도 여전히 검찰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가 무슨 잘못을 하면 외부에서 검사의 잘못을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감찰권이 실질화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 이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쁩니다. 예. 근데 이제 감찰권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합법적으로 그 검찰을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현행 법상. 예. 우리가 공수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공수처는 별도의 그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예. 기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법무부가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지금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이 감찰권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감찰권을 법무부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감찰권을 검찰에게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법무부가 보게 돼 있는데 그걸 검찰에 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게 법무부의 권한인데 그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네 규정에서 2차적 감찰 권한으로 축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개혁위원회에서 그 감찰 권한을 1차적 감찰 권한으로 되돌리고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찰 권한은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셀프 감찰 그만두게 해라라는 게 저희 권고였죠. 예, 예.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검찰의 사건 배당 문제입니다. 최근 개혁위 소속이죠. 이탄희 전 판사가 이 문제를 언급했었어요. 전화 한 통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해주기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특정 검사한테 배당을 하게 해주고 수천만 원씩 받는다. 이 말에 대해서 검찰이 발끈하면서 근거를 대라. 우리는 그런 적 없다라고 했는데 또 현직이죠. 이문정 검사가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들었는데 뭐 또 이렇게 공박이 오가고 했는데 이 사건 배당 문제가 검찰 개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네.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건 배당 문제가 사실 이번 개혁위가 들여다보는 매우 실질적인 권고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전관예우, 사건 배당을 통해서 특정 변호사에게 유리한 검사, 말이 통하는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해 줄 수가 있거든요. 사건 예. 배당은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장이 배당 권한을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 또 하나는 사건 배당을 통해서 검사들을 줄 세우기를 합니다. 예. 미운 사람한테는 이상한 사건 주고 예쁜 검사한테는 그 돋보이는 사건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줄 세우기를 해서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게 사건 배당으로 하는 것입니다. 검찰 그러면은 최고위에서 이 사건 배당을 밑으로 내려보내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검사장 통해서 부장이 사건 배당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장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고 검사장이 직접 배당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장이 줄 세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간 자연스러운 상명하복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찍히면 사건 배당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배당을 제대로 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인사고가가 또 달라집니다. 사건을 잘 처리하는 검사, 그렇지 않은 검사. 그리고 또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특수수사, 직접 수사를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사건 배당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특수수사하고 직접 수사라는 부서에게는 사건을 안 줍니다. 일반적인 사건을 안 주고 이 사건만 해라.
라고 해서 사건에서 배당을 하지 않으면 특수부 수사는 중요한 사건만 계속하니까 계속 돋보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겠죠.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그 특수부 검사들이 해야 될 사건을 다 자신들이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 수가 너무 많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형사부와 특수부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문제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현직에 있을 때 특수부에서 특히 경제 문제라든가 중요한 사건을 맡았으면 나중에 옷 벗고 변호사를 할 때도 또 정관으로 또 그게 또 자신한테 혜택이 올 수 있고 맞습니다.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법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건은 법원은 전자배당하거든요. 네. 이 시스템이 맞는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까지 왜 전자배당을 하지 않고 특정인들에게 배당을 맡겼을까? 이게 저희도 이제 안을 만들다 보니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 보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법원과 달리 검사들의 편차가 있거나 아니면 사건의 특수성이 있거나 아니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 지휘와 관련된 것들 이런 몇 가지 특수성들이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권고한 게 일률적으로 다 전자배당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기준들 어떤 방식으로 공정한 무작위 배당을 할 수 있는지 기준들을 만드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라는 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처한 현실, 법원과 조금 다른 그런 현실들도 고려해서 안을 만들라 이런 권고를 한 겁니다. 예. 그럼 아까 이문정 검사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전관 변호사를 위해 뛰는 검찰 상사를 관선 변호사라고 부른다. 다 아는 처지에 발끈했다는 말에 실소가 나온다라면서 검찰을 비판했는데 관선 변호사가 뭡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배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검사와 친한 변호사, 예.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선 변호사이긴 하지만 예. 사실상 검찰에서 선임한 변호사 아니냐. 그래서 관선 변호사 이런 의미로 부른 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와서 뭐 나 한 바퀴 돌고 왔어 뭐 이런 말도 한다면서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전에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그 포스트잇 이런 것들을 예. 그 변호사들이 만들어 가지고 다 나눠주거든요. 예. 그러면은 민원인들이 메모를 할 때 포스트잇 보는데 그 포스트잇에 어떤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고 하면 예. 그 변호사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검찰에서 이걸 나눠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배당에 관련해서 기업위가 내놓은 방안 보면 일반 검사의 절반을 여성 검사로 쳐야 한다 이 기준도 있는데 이건 왜 들어간 거죠?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건이랑 사무 분담을 그 처리하는 어떤 위원회 각 검찰청마다 위원회를 만들라라고 저희가 권고했는데 그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법무부 탈검찰화인데요. 법무부 내부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권고도 개혁위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하신 거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아까 셀프 감찰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셀프 인사를 예.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법무부 검찰국이 검사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검찰국에 근무하는 검찰국장을 포함한 밑에 그 직원들 과장과 그 실무선들은 대부분 다 검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이 이 사람들 다시 이제 대검이나 그 일선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검사들이 검찰청의 검사의 인사를 다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 검찰청법에는 검사에 대한 인사, 보직과 인사, 임명 같은 것은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고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무부와 대통령이 이제 검사의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들어놨는데 실제 법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검사이다 보니까 그게 법 취지와는 완전히 다르게 검사들이 스스로 자기 인사를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국장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기조실장인데요. 이 기조실장은 예산을 담당하는 곳인데 다시 말해서 검찰의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 이 기조실장이죠. 근데 이 기조실장도 검사가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급의 검사가 하고 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인사 예산을
다 검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감찰도 검사들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합법적인 수단들이 다 잘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탈검찰화 문제는 검찰 개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근데 검찰국장, 기조실장 이런 사람들을 탈검찰화하게 되면 검찰 조직이 인사와 돈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 눈치를 또 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기본적으로 행정부이고요.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어떤 지휘 감독을 받는 행정부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조직들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는 뭐 인사와 조직과 예산과 관련돼서는 합법적인 그 권한을 가진 그 정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게 맞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반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한을 더 집중시켜서 검찰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때 등장하는 검찰의 주요한 논리가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다시 말해 수사의 독립성을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수사의 독립성과는 좀 다른 문제의 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 재판의 독립성 얘기하지만 법원의 그 예산은 그 국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은 뭐 재판의 독립 혹은 수사의 독립과는 좀 다른 상관없다. 문제. 예.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검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요. 또 특수부 폐지와 관련해서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서울중앙지검 등 세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폐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또 이름만 바꿔가지고 계속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그런 비판들이 있죠. 지금 보니까 서울, 대구, 광주 이 세 곳을 남겨두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름만 바꿔서 이제 반부패부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데 이름만 바꿔서 여전히 특수수사를 하는 것이냐 아니냐, 특수수사를 여전히 계속하는 것 아니냐라는 첫 번째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반론이 사실 특수부는 아닌데 이름은 특수부나 반부패부가 아닌데 일반 형사부인데 사실상 특수부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뭐 형사 4부, 6부 뭐 이런 곳들이 이제 지방검찰청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식으로 특수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들을 여전히 밖에서는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뭐 세 군데만 남겨놓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여전히 그 형사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특수수사를 하는 곳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죠.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한 게 배당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 배당을 통해서 사실상 특수부서로 그 운용되는 것들을 막자라는 것이죠. 거기에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일반 사건을 많이 배당하면 특수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특수부 사건 검사들은 그 한두 건 가지고 머리 싸매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막 거기 50건, 100건씩 배당을 하면 특수수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우리가 계속 개혁안, 권고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모든 게 권고입니까? 그냥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를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까 위원회 입장에서 권고라고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장관이. 네. 법무부 장관한테 권고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다. 네. 그러면 새로운 장관이 와서 그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결재를 하면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 전에 지금 차관이 권한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권고하는 것은 차관이 이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차관이 하는 것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장관이 새로운 장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뭐 이럴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 검찰개혁 공고안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검찰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꽤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토론되었던 것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네, 맞습니다. 그 이미 그 이전 위원회, 1기 위원회나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에서 여러 가지 권고들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도 좋은 권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얼만큼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미지수이고 지금 저희 2기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그 이전 권고를 얼만큼 이행했는지를 한번 점검하겠다라는 것도 저희가 매우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 검찰의 힘을 좀 빼야 된다.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 공화국이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쭉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검찰을 개혁하겠다. 이런 말을 자동으로 그냥 그때 대통령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랬죠. 근데 결론은 다 원상태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저도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제 검찰 개혁을 거의 지금 최전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검찰 개혁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한 개혁이 아니라 예. 제도를 통한 개혁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최소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지금 저희가 권고하는 게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 수준에서는 빨리 개정을 해서 다음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쉽게 바꾸지는 못하게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지금 개선 권고안들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씩은 진일보한 개혁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이전과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검찰 개혁이 가능한 수준에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으니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네. 이게 검찰 개혁이 이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분산시키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외부 그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한 분산 부분은 지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조정하는 문제들이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견제 수단은 공수처가 얘기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